습니까? 자, 오늘 그 주제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테마 특강이다 해서 이제 3시간을 준비했는데 주제로는 모두 12개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가 모두 40문항이죠. 그죠? 40문항이니까 사실 12개에서 전부 다를 뽑기는 좀 무리고 최소한 한 단원에 한 문제씩 12문제는 지금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테마 특강이다 이랬으니까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 가시는데 이제 지금 막 수업이 출발한 초보자들은 조금 단원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초보 기준으로만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양이 돼 있는 분들은 따라오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 조금 힘드신 분들은 아 이렇게 이 단원이 진행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실 거니까 그 단원을 따라 붙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초보 수준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개념을 참고를 하시면서 반드시 나와야 될 12가지를 주제로 뽑았습니다. 자, 시간이 급하니까 빠르게 갑니다. 1페이지 봅니다. 자, 주제 1번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걸었습니다. 반드시 출제될 거다 하고 걸었는데 자, 일단 여러분이 짚으셔야 될 것. 법정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토지 동그라미 합니다. 2번, 건축물 동그라미. 내려가서 임목 동그라미. 광업재단, 공장재단 동그라미 합니다. 모두 몇 개? 5개가 법정 중개대상물인데 반드시 익히셔야 될 것, 오른쪽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번, 사법상 거래 행위의 대상일 것, 줄 닦아놓고 그 말이 어려우신 분은 사건의 설정이 가능할 것,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짚었는데 중개대상물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토지, 건축물,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광업재단, 광재라고 적었습니다. 공장재단, 공재라는 5가지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이것들이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첫째, 사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사건은 개인의 권리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국가 소유는 안 된다. 여기까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건축물 중에 대표적인 건축물 덕수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덕수궁은 건축물이 맞죠?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국유이기 때문에 사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념 잡혔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물건이라도 사건이 설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 중개행위가 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중개행위의 개입이 가능해야 된다 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예를 듭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토지라고 좋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개대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첫째, 아파트는 건축물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의 소유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되죠. 세 번째,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이 조건을 다 맞았으니까. 행여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은 자기 아버지가 아파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왜 사망한다 그랬죠? 숨을 안 쉬니까. 자, 사망을 하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되었다. 이 정도의 느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만 있다고 보고 자식에게 뭐가 된다? 상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지금 사망으로 인하여 물건이 주인이 바뀌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물건에서 바뀌니까 지금 보다시피 상속이 되는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개가 개입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런데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된 아파트 이렇게 나오겠죠. 상속된 아파트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아, 그래서 중개행위의 개입이라는 말을 의미를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아버지가 사망하여 이 아파트가 자식에게 상속이 되면 물건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상속이 되는 아파트를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거를 중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그죠? 자,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사망으로 인하여 물건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중개업자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입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했죠. 자식 보고 중개업자가
야, 이 아파트를 너희 것이 해줄 테니까 중개수수료 줄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연히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또 자식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주면 고맙고요 이러면 이 아버지 눈 못 감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물건이 바뀌잖아. 이거를 뭐라 부른다? 상속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데는 중개가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짚어야 될 거.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상속이 되는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상속이 된 하고 들으면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우리 물권법 187조에서는 이런 상속, 경매, 판결 등은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속이 된 아파트는 됩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야 된다. 그죠? 조건을 이야기했고. 자, 이 물건들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세 가지 물건입니다. 하단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는데, 자, 이 단원에서 만약에 출제를 하면 어렵게 걸립니다. 어렵게 걸리지만 풀어가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 세 가지, 임목이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는 물건이 중개대상물인데, 공장재단이, 자, 이 물건들의 특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출제위원이 물어야 될 부분이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은 이 물건의 공통점을 뭐라고 부른다?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준부동산으로서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아니면서도 부동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준부동산이 뭐라고요? 부동산은 아니면서 부동산적인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데 하니까 이것들은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동산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산에 가까운 물건이지만 등기를 했으니까 부동산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준부동산이라 그러니까 처음 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른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물건의 특징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뭐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시험에 걸 때는 등기를 함으로써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OX, X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 첫 번째 공통점 딱 잡으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자,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도 이것들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되니까 등기가 어디 돼 있느냐를 알아야 개업공유사가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된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임목은 서 있는 나무입니다. 한자로 쓰면 설립자의 나무 목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서 있는 나무가 임목인데 나무가 서 있지 누워 있는 것도 있습니까? 누워 있는 거 있습니다. 벌채하면 누워 있습니다. 벌채한 나무는 준부동산이 아니죠.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산입니다. 그럼 서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디 서 있을까요? 1. 저 바다 위에 2. 구름 위에 3. 바다 위에 어디 서 있다? 토지 위에 서 있겠죠. 그래서 임목이라는 개념이 딱 잡히면 토지 위에 서 있으니까 이 임목이 등기가 돼 있으면 토지가 서 있을 거니까 토지 등기부 어디에 표시된다? 표제부에 표시가 된다는 게 이 단원의 90%입니다. 그래서 임목은 어디 등기되어 있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의 취지가 기재된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등기된 위치를 알아야 이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상당부 사항란의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상당부라는 말은 해당 구 사항란이다 그런 뜻이에요. 해당되는 구 사항란의 그 취지가 기재되는데 해당되는 구 상당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소유권은 어디 있고 갑구 사항란에 있고 이 뜻이에요. 자, 저당권은 그럼 어디 있다고요? 을구 사항란에 있다. 이 말을 해당되는 구 사항란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어디 있을까요? 을구 사항란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한 해 더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은 저당권에만 목적이 된다라고 딱 잡고 돌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어디 있습니까를 묻지도 않아야 되지만 묻는다고 을구 사항란 이래 따라 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나온다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말인데 그죠? 나온다는 것도 못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강조하는 게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된다는 게 딱 입력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틀이. 자, 그러면 이제 등기되는 위치도 알았습니다. 두 개 다. 그 다음 임목이라는 걸 가만히 한번 상해 보십시오. 요거는 살아있는 물건 생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건을 저당 잡을 수 있다 없다? 저당 잡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건, 예를 들면 수박이라고 합시다. 수박은 생물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럼 수박을 한 차 사면 이게 한 1,000만 원치 된다고 칩시다. 그럼 수박 1,000만 원치를 수박을 줄 테니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잘 빌려줄 수 있다 없다? 못 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수박이 비가 와가지고 안 팔리고 3일만 있으면 다 썩어버리면 담보물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은 저당을 못 잡습니다. 저당을 잡을 때는 주로 어떤 거? 아파트, 토지, 무생물이잖아. 살아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잖아, 지금. 그지? 그럼 이거를 저당을 잡는다 그랬으니까 상식적으로 따라붙는 말. 인목을 저당을 잡을 때는 반드시 어디 가입돼 있어야 된다? 보험에 가입해놓고 만약에 이 담보물이 잘못되면 보험회사에서 물어준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이라도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목을 저당을 설정하기 전에는 사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맞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왜 맞다? 살아있는 물건이다. 생물이다. 그죠? 그런 개념들이 잡히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교재 1페이지 제일 하단 인목의 공시방법 찾았습니까? 제일 하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표시되고 인목 등기 용지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른쪽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관련되는 내용으로서는 제일 하단에 공시방법을 보니까 그 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이 등기부 어디에 상당부 사항란의 취지가 기재된다라는 취지를 잘 익히시면서 천천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반드시 나와야 될 제재, 결격 사유를 잡았습니다.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결격 사유다. 여기에 해당되면 중개업 자체를 못하는 사유입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 지금 이 단어를 이해하신 분은 따라오고 안 따라오신 분은 지금부터 시험 칠 때까지 그대로 새기셔야 돼요. 이 해당 수업 시간, 정규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런데 등록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등록을 시켜줄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줬겠죠. 그런데 나중에 여기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등록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입니다. 이래야 이게 합리적이잖아. 그죠? 등록을 해주지 않는 사유인데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됩니다. 세 번째, 결격 사유라도 뭐는 가능하다? 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다. 여기까지 체크하셔야 된다 그랬죠? 결격 사유자라고 시험을 못 친다.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유를 결격 사유다. 반드시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빠르게 제목해 줄 것입니다. 1번 미성년자.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등록이 안 되는 사유다. 등록을 해주지도 않지만 나중에 등록이 됐더라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취소시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도 뭐는 가능하다? 시험 칠 수는 있다.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바로 밑에 2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줄 딱딱 긋습니다. 이 피성년 후견인을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아직도 검치산자 그럽니다.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검치산자 적어놓고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적어놓습니다.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뭐라 부르지요? 파산자는 결격 사유다. 2번에 1번 줄 것이어야 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금고의 동그라미,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의 동그라미,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면제도 동그라미, 그리고 3년에다가 밑줄을 닦았습니다. 쭉 내려가면 2번 별표입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입니다. 지금 결격 사유 제목을 보고 있습니다. 줄 딱 꺼놓고 3번 반드시 이 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이 법이 뭘까요?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다른 법은 적용 안 한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1번 자격이 취소된 후 줄 긋고 3년의 동그라미. 2번 역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고 줄 긋고 얼마?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얼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다.
그래서 이것을 정규 수업 시간에는 뭐라고 한다? 이벌삼삼은 결격사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4번. 자, 4번 1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줄 긋고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당연히 결격사유입니다. 2번. 업무 정지를 받은 자는 업무 정지 중에 당연히 일 못하죠. 당연히 결격사유. 3번. 업무 정지를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줄 것입니다.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줄 거놓고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 마지막 5번. 자, 지금 결격 사유를 쭉 읽었는데 법인의 사원 임원 중 위 1번에서 4번까지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 사유입니다. 그런데 법인에 이 많은 임원들이 있는 데서 한 명이 해당된다고 법인을 문닫아라.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2개월 내로 해소하여야 한다. 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수업 시간에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온다고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결격 사유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결격 사유가 절대적 취소 사유는 아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OX. 자, 여기 보십시오. 결격 사유는 뭐라 그랬다? 등록이 안 되는 사유. 등록을 했더라도 반드시 취소시키는 사유. 그렇지만 시험 칠 수는 있다. 지금 이렇게 수업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읽었던 모든 결격 사유가 절대적으로 취소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돌았다니까요. 답은 O, X. O 적으십시오. O 적어놓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취소 안 되는 결격 사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 O 해놓고 옆에다가 별표를 딱 그리십시오. O 해놓고 별표. 그거 다 적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별표 하나 찍었습니까? O 하고 O 해놓고 옆에 별표 딱 찍어놔라니까요. 별표 찍으셨죠? 그리고는 왼쪽 페이지에 별표를 찍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취소가 안 되는 사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페이지 상단에 1번에 미성년자 찾으셨습니까? 앞에 별표. 자, 별표 해놓고 제가 묻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다. OX. 맞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고도 지금 정신없는 사람 있죠? 그 1번에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다. 맞죠? 근데 지금 옆에 별표 하셨죠? 별표는 뭐다?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미성년자는 등록을 해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격 사유라도 취소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별표 하나 했고. 그 다음 바로 밑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해당되면 다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면 3번에 2번 내려갑니다. 3번에 2번 별표. 3번에 2번이 뭐죠?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죠. 자, 거기 별표했는데 주목합니다. 지금 이 법을 위반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죠. 그죠? 그럼 지금 3년 동안 결격 사유라고 줄 거놨잖아. 3번에 2번. 근데 이 자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결격 사유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등록이 취소된 자가 결격 사유로 넘어왔잖아, 지금. 그래서 또 등록을 취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로도 취소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3번에 2번 별표하셨습니다. 내려가면 3번에 3번.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 원 받으면 이건 결격 사유입니다. 취소됩니다. 그런데 4번에 1번 별표.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는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죠. 근데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그렇지. 정지만 지나면 일할 수 있으니까 취소시킬 필요 없잖아. 별표. 마찬가지 4번에 2번도 별표. 업무 정지를 받은 자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죠. 근데 반드시 취소시킬 필요 없다. 왜 없다? 업무 정지만 지나면 일할 수 있으니까 취소될 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3번도 별표. 법인도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죠. 근데 취소시킬 필요는 없다. 왜 없다? 업무 정지만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별표. 자,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크게 한번 봐요. 결격 사유 중에서 별표 들어가는 게 지금 모두 몇 개? 별표 몇 개? 지금 이것도 정신없이 칠한 사람 있죠? 5개입니다. 5개. 제 1번에 미성년자 별표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3번에 2번 별표했습니다. 4번에 1, 2, 3 별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개? 5개는 보세요. 결격 사유라도 취소가 되지 않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5개라는 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의미를 전달합니까? 오지선다형 중에서 이 5개 딱 빼놔놓고 다음 중 절대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에 딱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이게 5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3페이지 상단으로 가서 자, 지금 다시 묻습니다. 모든 결격 사유가 절대적 취소 사유는 아니다.
맞다. 그죠? O 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모두 몇 개? 5개를 지금 별표해 드렸다고. 시험 치는 날까지 숙지하셔야 됩니다. 원래 나올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이거. 왜 나올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 지금까지 결격 사유가 바뀌고는 계속 제목하고 벗어나는 법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이런 것들이 결격 사유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 그죠? 별표 5개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제 아직 시험 많죠? 시험 칠 때까지 천천히 익혀 놓으셔야 돼요. 바로 밑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이런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 기간이다. 옆에다가 OX. X입니다. X. 지금 X라고 대답하신 분은 왜 X일까요? 지금 대답 안 한 사람은 뭔지도 모르는 소리고 지금. 그죠? 지금 X라고 대답하신 분은 왜 X라 했습니까? 자,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 기간이다 하면 X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다 적습니다.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된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된다. 상당히 심화학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초반기 수업이기 때문에 초반기에 듣고 지금 이 내용을 따라오기가 안 쉽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존에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기존에 공부를 안 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수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체크해야 될 시간이고 그 전에 공부를 했는데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되면 3년간 결격 기간이다. X. 뭐라고 해야 된다? 결격 사유만 벗어나는 기간이에요. 그럼 그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여러분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0년 1월 1일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죠? 한정치산자는 결격 사유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영업을 하다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자를 한정치산자라 그럽니다.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당연히 3월 1일쯤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감각이 없습니까? 중개업을 하다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당연히 취소되지. 왜 이걸 대답을 못하지? 자, 다시 한정치산자로 가니까 그렇다. 좀 더 센 놈으로 갑시다.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를 검치산자라 그래요. 자, 이 A가 정상적으로 중개업을 하다가 2000년 1월 1일 검치산자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선고를 받으면 검치산자는 결격 사유다. 맞죠? 그럼 결격 사유면 더 이상 영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3월 1일 등록 취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등록 취소가 나왔으면 더 이상 영업을 못 하는데 이 검치산자가 8월 1일이 되니까 정상이 되었어요. 자, 검치산자가 정상되는 방법이 뭐죠? 취소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 우리 법에서는 한 번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합니다. 3년간. 아까 보셨잖아. 등록 취소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라고. 그럼 이게 2000년 3월 1일이니까 3년이 지났으면 2003년 3월 1일까지는 결격 사유고 3월 1일이 나면 벗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니까요. 뭐를 적용하는가 하면 정상이 되면 바로 일할 수 있다고. 그죠? 정상이 언제 됐다 그랬죠? 2000년 8월 1일. 그죠? 그 결격 사유가 겹치면 이렇게 정리한다고요. 자, 그럼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실까봐 이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다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검치산 선고를 받았다. 이걸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됐는데 이 사람이 8월 달에 정상이 됐어. 그럼 정상이 되면 정상이 됐는 날부터 일하게 해주는 게 맞다. 1번. 아니다. 너는 등록이 취소된 자잖아.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해야 된다. 2번이 맞나. 이렇게 시험 문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면 어디서부터 일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정상이 될 때부터 하게 해줘야 되지. 그죠? 정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취소됐으니까 3년 있다가 와라. 이게 너무나 비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자는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문제 봐요.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 처분은 3년간 결격 기간이다. 하면 답이 뭐다? X. 그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자,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어지럽다 하시는 분은 다시 묻습니다. 결격 사유로 취소되면 몇 년 동안 결격 사유다?
3년이 아니다. 이 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3년이 아니다. 왜?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조금 만만찮죠? 제가 수업을 진행해봐도 좀 처진다는 거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단원이 높은 단원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결격 사유조차도 모르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 상당히 힘들잖아. 그죠? 근데 어차피 지금 이 반드시 나올 문제라고 지금 자존심 걸어놓고 수업하고 있는데 어설픈 문제 물고 있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새겨 나가셔야 됩니다. 자, 안 새기지거든. 앞으로 수업 들을 때 열심히 들어요. 정교수 간에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를 강연히 이야기할 거니까. 그죠? 체크 나가셔야 됩니다. 주제 3번입니다. 고용인에 관련되는 문제. 자, 고용인 옆에다가는 두 사람을 적어놔야 됩니다. 중개사법에서 고용인은 자격증이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중개보조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고용인이라 그러는데 중개업을 할 때는 이런 고용인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제 세 번째 고용인 관계는 반드시 나온다 하고 세 번째 주제로 걸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위를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해놓고 바로 밑이 법조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한마디로 묶으면 뭐라고 말이 된다? 고용인의,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의 동그라미,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의 동그라미. 이 본다를 뭐라 부른다? 간주규정이다.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하니까 주제로 뽑았죠. 자,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용인이 한 행위는, 고용인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다는 무슨 조항이라고요? 간주조항이다 그랬습니다. 이 간주조항은 본다와 간주된다는 같다는 말입니다. 이 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슬쩍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그러면 X 여기까지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추정이라는 말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하는 것을 추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하면 이 말도 틀리는 이유, 고용인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다가 텔레비 깨는 것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했는 걸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말이 뭐다? 업무상 행위는, 지금 이거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는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지는 책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이 무과실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밑에 따라 붙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따라 붙으면 되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보는데 그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그때 무과실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진정, 연대, 채무가 이제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말은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그림은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 고용인이 한 행위는, 고용인이 대표적으로 누구지요? 중개보조원 등이겠죠. 한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 법에 그래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용인이 중개업을 하다가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에게 재산상손해를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을 입혔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고용인 중개보조원 때문에 내가 2천만 원 손해를 입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 막 재수다 이러고 남 참겠습니까? 2천만 원을 물어달라 하겠습니까? 물어달라는 게 또 상식이죠. 그래서 잘못을 한 사람에게 야, 니 때문에 나 2천만 원 손해 입었다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실이 있으니까 과실 책임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 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림으로 기억하라고요. 자, 그림으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누구?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그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고 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 자, 그리고 또 물어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를 입었다면 잘못은 고용인이 했는데 여러분은 누구한테 청구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본인은 누구한테 청구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라면 이쪽으로 청구하겠습니까? 잘못을 이쪽이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쪽으로 합니까? 사무실의 대표자니까. 좋아요. 지금 이 질문을 한 분한테 했지만 대체적으로 잘못은 이 사람에 따라도 이쪽으로 청구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했다시피 사무실의 대표자니까 또는 이 사람 이름으로 업무 보정 등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또는 중개보조원보다는 그래도 사무실의 대표자는 고정된 위치에 있으니까 청구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돼. 그래서 이쪽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개업공인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기가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나면 이 개업공인사는 야 잘못은 네가 했는데 물어주기는 내가 물어줬잖아. 그죠? 그래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림으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듣고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 이런 데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듣고도 뻔히 보면서도 틀립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맞죠? 이런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로 하고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고용인을 대상으로 손해를 청구하여 손해가 미흡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부진정 연대 채무다. OX. X입니다. X. 지금 무슨 말인지 정신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먼저 청구해가지고 모자라면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됩니다. 작은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눈 번히 보고도 당한다 그러잖아 지금. 그죠?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됩니다. 됐죠? 이런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다. 체크해 놓으시고 파단에는 형사적 처벌은 가볍습니다. 네 번째 주제 잡았습니다. 법인의 업무.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주제가 네 번째인데 법인의 업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개업공인수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때 개인은 누굽니까? 개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부칙 6조인 개업공사를 개인이라 부릅니다. 그 개인 말고는 나머지는 법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시는 거 기억나죠? 개인은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겸업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나 부칙 6조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 정도로 전달했죠. 부칙 6조인 개업 공인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 쉬쉬숍을 할 수도 있다. OX. 발음도 안 되는 건데 질문도 안 하죠. 안마 쉬쉬숍이 뭔지. 하여튼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법인은 안마 쉬쉬숍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겸업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뭔데? 하고 나왔잖아요. 첫째,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옆에다가 당건 적어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건인데 시험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부동산업을 할 수 있다. 그래 들어가면 틀려요.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물건을 잘 보면 상가죠. 상업용 건축물. 상가와 뭐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 관리합니다. 옆에다가 공업용 X, 공업용이 공장이죠. 농업용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업에서 동반해 놓고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은 반드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옆에다가 공인중개사 들어오면 X 할 준비 딱 해놓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로 잘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주택과 상가를 분양대행하는데 아예 갈로 열고 모든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모든 주택과 상가를 분양대행합니다. 이게 법이 왜 모든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20호 미만의 주택이나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상가만 분양대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 있다가 전부 다 폐지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모든 주택과 상가를 분양대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뭔데? 그러니까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용역의 알선의 동그라미. 이것도 저 작년에도 또 출제되게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는 이렇게 전달합니다. 지금 용역의 알선의 동그라미 하셨죠? 용역의 알선만 해야 돼. 그런데 시험에서 용역의 알선업을 할 수 있다. 또는 용역의 알선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래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 글자 하나 싹 들어오는데 장난 아니게 들어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역의 알선까지만 해야 되니까 알선 옆에다가 여러분 지금부터 느낌표 하나 딱 찍어놔요. 그 알선 옆에다가. 그래 놓고 앞으로 이 조문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가 하면 용역의 알선 땡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알선 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아무것도 붙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아예 습관적으로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작년에도 출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역의 알선업을 하거나 알선 제공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린다니까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용역의 알선 땡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자꾸 입력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붙으면 틀린다. 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은 업무 7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 및 권리분석 앞에 번호 1번 답니다. 1. 권리분석 2번 답니다. 취득의 알선 번호 답니다. 계속 취득의 알선 3번 매수신청 4번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4번에 입찰신청 대리 앞에 4번. 자, 그래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지금 경매 물건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초보 때 수업하는 겁니다. 근데 경매 물건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4가지를 제시했잖아요. 번호 달았잖아요, 지금. 첫 번째 뭐? 그렇지.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분석할 수 있고, 오늘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 공부했습니다. 삭제주의, 인수주의, 말소 기준 권리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고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고 3번 매수 신청할 수 있고 또 입찰 신청의 대리, 입찰 대리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번호를 1, 2, 3, 4를 달았습니다. 자,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4페이지 제일 상단 위에서 둘째 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신청 이렇게 나가잖아요. 매수신청 앞에 다시 3번 달아봐요. 3번 매수신청 앞에 3 또는 입찰신청 입찰 앞에 얼마? 4번 달아봐요. 매수신청 앞에 3번 달고 3번 그 다음에 입찰신청 앞에 또 4번 달고 들었습니까? 자, 3번, 4번을 달았을 때는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줄 것입니다.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거기 줄을 딱 긋습니다. 껐습니까? 자, 그럼 주목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번호를 달아줬는데 경매 물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입찰들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단서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서 3, 4번을 할 때는 지방법원에 뭐를 한다?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번, 2번은 막 해도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번호를 달아준 겁니다. 4개 중에서 매수신청 입찰 대리를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은 뭐 해도 된다? 막 해도 된다고. 됐죠? 그럼 정리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대비 한번 해보시죠. 보십시오. 법인은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 OX. 그거 제일 기초적인 문제.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럼 중급 수준. 경매 업무 중에서 뭐를 할 수 있다?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요까지 오면 중급 수준의 문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고급스럽게 물을 때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입찰 대리를 할 때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OX, XX. 1, 2번은 막 해도 된다. 법원에 등록 안 하고 합니다. 3, 4번을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돼요. 지금 정신없이 듣는 분들도 표시는 다 해놨잖아, 지금. 그죠? 천천히 뭘 새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제 4개까지를 1교시에 정리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5번째 검쟁이 들어갈 겁니다.